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마치다 FC 도쿄입니다. 홈팀 마치다는 3-4-3 전형으로 하프라인 위부터 압박하며 경기 초반 템포를 높입니다. 후지오 소마는 폭을 넓히고 드리블로 수비를 흔들지만 결정력은 여전히 기복이 있습니다. 시모다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전환 패스를 담당하지만 압박 순간 탈압박질이 불안해 전개가 끊길 때가 많습니다. 마치다는 하이프레싱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측면 수비가 전진할 때 커버 타이밍이 늦어 전환 수비 시속도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홈 응원 속에서도 템포가 끊기면 전방 연계가 단절되고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집니다. 전반에는 의욕적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간격 붕괴로 집중력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원정팀 FC 도쿄는 4-4-2 두 줄 수비로 안정적인 블록을 형성하며 전진 루트를 차단합니다. 코이즈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인터셉트 직후 정확한 킬 패스를 공급합니다. 그의 패스 타이밍과 시야는 역습 구조의 핵심이며 나카가와가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듭니다. 나카가와는 6상급 스피드로 수비를 따돌리며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와라츠 미다는 이선에서 세컨드볼 회수와 압박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며 전환 속도를 높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FC 도쿄는 하이프레싱을 유도한 뒤 탈압박 한 번으로 경기 리듬을 바꿉니다. 압박을 활용한 역공 패턴은 이번 경기에서도 주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냉정함과 전환 효율의 싸움입니다. 마치다는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걸지만 전개 완성도가 낮아 역습 리스크가 큽니다. FC 도쿄는 코이즈미의 전진 패스와 나카가와 속도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것입니다. 마치다는 공격 시 라인을 높이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공백이 생기며 도쿄가 빠르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이즈미의 탈압박 후 공간 찌르기는 압박형 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반 중반 이후 마치다는 체력 부담으로 압박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쿄가 점유와 공간 활용에서 우위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도쿄의 중원 점유율이 높아지고 나카가와가 만드는 결정적 찬스가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 밸런스, 전환 템포, 공격 완성도 모두에서 FC 도쿄가 한 수위입니다. 두 번째 비셀고베 히로시마입니다. 홈팀 비셀고베는 4-2-3-1 전형으로 중원 점유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전개합니다. 미야시로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 연결 고리 역할을 하지만 결정력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무토는 측면 돌파보다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공격 루트를 넓히고 이데구치는 중거리 패스로 전환 템포를 늦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공격 템포가 일정치 않아 상대 수비를 흔들기 어렵고 박스 안 마무리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수비 전환은 빠르지만 후방 빌드업에서 실수 한 번이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라인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후방 커버가 무너지지 않는 점이 강점입니다. 결국 비셀고베는 템포보다는 안정감을 중심으로 전개할 전망입니다. 원정팀 히로시마는 3-4-3 전형으로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점유보다는 역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키노시타는 최전방에서 버티기보다는 순간 방향 전환으로 수비 간격을 흔드는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제르망은 세컨드볼 처리 능력이 우수하지만 전개 템포가 느려 공격 리듬이 자주 끊깁니다. 나카지마는 좌우폭을 넓히지만 최근 체력 저하로 후반 영향력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수비 블록 내 조직력은 견고하지만 공격 전환 타이밍이 맞지 않아 마무리 루트가 단조롭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침투 타이밍이 엇박자로 상대 수비를 위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히로시마는 세트피스와 역습 외에는 특정 기회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 전환은 빠르지만 공격 템포가 느려 위협 장면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피셀고베는 점유를 기반으로 안정감을 찾겠지만 분전 돌파 과정이 단조롭고 마무리 효율이 낮습니다. 히로시마는 탈압박 이후에도 공격 템포를 살리지 못해 역습 날카로움이 떨어집니다. 전반부터 서로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기 어렵고 세트피스 외 득점 루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공방전이 이어지며 양팀 모두 결정적 찬스를 살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안정감과 템포 관리 균형 속에서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한국-일본입니다. 홈팀 대한민국은 상위 타선에서 순간 폭발력을 보이지만 흐름이 전체 이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2, 4번 타수는 타구 질과 콘택트 능력은 좋지만 득점권 타이밍 흔들림으로 찬스 효율이 떨어집니다. 볼 배합 대응력은 있으나 초반 어프로치가 상대 수비 배열과 변화구에 흔들려 타격 루틴이 자주 끊깁니다. 하위 타선은 출루 루트가 한정적이라 공격 흐름이 단발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스윙 기반 콘택트는 가능하지만 주루와 작전 연결성이 약해 특정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외야 타구 처리와 내야 수비 안정성은 나쁘지 않지만 타격 응집력 부족이 전체 경기 흐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등 시점이 늦으면 공격 템포 회복이 어렵고 상위 타선 중심 운영으로 경기 전체 리듬 장악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본은 중심 타선 장타력과 하위 타선 콘택트 능력이 자연스럽게 맞물린 완성도 높은 구조를 갖췄습니다. 3, 5번 구간은 공백 없는 타격 매핑으로 장타와 단타 모두 설계할 수 있는 공격폭을 보유합니다. 변화구 적응 속도가 빨라 중반 이후 상대 투수 시퀀스를 빠르게 파악하며 타구질을 끌어올립니다. 하위 타선은 짧은 스윙 기반 정확한 콘택트로 밑에서 공격 흐름을 열고 중상위 타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7, 9번 타격 접근법도 유기적이라 단순 출루가 아닌 득점권 연결까지 고려된 타격 루틴을 유지합니다. 주루 센스와 작전 수행 능력, 상황 판단력이 안정적이며 이닝마다 공격을 설계하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전체적으로 타선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며 경기 중반 이후에도 꾸준히 압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타선 구성과 적응력, 리듬 유지 모두에서 일본이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구도입니다. 이번 경기는 타선 연결성과 응집력, 상황, 대응 능력이 경기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한민국은 상위 타선 중심 공격 설계는 가능하지만 하위 타선 출루 기복과 연결 타격 부족이 득점 기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심 타선 장타 생산과 하위 타선 콘택트 출루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이닝마다 공격 루프가 형성됩니다. 특히 일본 타자들은 상대 수비 변화를 빠르게 읽고 적응해 중반 이후에도 강한 압박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은 타선이 끊기면 공격 템포 회복에 시간이 걸리지만 일본은 작은 흐름만 잡아도 연속 득점 루트로 확장됩니다. 결국 경기 운영과 타선 밸런스, 득점 루트 완성도에서 일본이 한 단계 위 구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매치업은 타격 응집력 차이가 경기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흐름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네 번째 헝가리 아일랜드입니다. 홈팀 헝가리는 3-4-3 전형으로 전환 템포가 빠르며 중원 라인 간격을 세밀히 유지합니다. 바르가는 최전방에서 포스트업과 전방 압박을 병행하며 세컨드볼을 끌어냅니다. 소보슬라이는 중원 사령관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전진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이 날카롭습니다. 셰페르는 소보슬라이 움직임을 보조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해 세컨드 찬스를 만듭니다. 이 두 명이 만들어내는 전진 콤비네이션은 박스 앞 공간을 공략하는 핵심 루트입니다. 소보슬라이는 중원 압박을 뚫고 라인 사이로 파고들며 템포를 올리고 패스 타이밍을 맞춥니다. 헝가리는 전방 압박 후 볼을 탈취해 빠르게 전환하며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전개 템포와 점유율 유지, 라인 간격 관리가 완성도를 높입니다. 원정팀 아일랜드는 4-4-2 전형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가 간격이 벌어집니다. 중원 압박이 무너지고 2선과 3선 연결이 단절되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콜린스는 후방 빌드업 시 안정감을 주지만 전진 타이밍이 늦어 전개 흐름이 끊깁니다. 메가티어는 활동량은 많지만 공을 오래 끌어 템포가 느려지고 브래디도 측면 지원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중원 압박과 커버가 엇나가 하프 스페이스 노출이 잦습니다. 헝가리 소보슬라이와 셰페르가 이 간격을 파고들면 아일랜드 커버 라인이 쉽게 무너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이 느슨해지고 수비 간격이 더욱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박스 앞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이번 경기는 중원 간격 관리와 전진 템포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헝가리는 소보슬라이 중심으로 빠른 패스 순환과 직선 전개로 아일랜드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셰페르는 전진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바르가는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 완성도를 높입니다. 아일랜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가 2선과 3선이 분리되고 압박 타이밍이 늦습니다. 이 구조적 간격을 헝가리가 놓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소보슬라이는 탈압박 후 드리블로 간격을 벌리고 셰페르는 침투 타이밍을 맞춰 박스 근처 찬스를 창출합니다. 아일랜드 좌우 풀백 라인이 커버 이동 타이밍이 어긋나면 헝가리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중원 점유율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에서 헝가리가 우위며 후반으로 갈수록 아일랜드 수비 리듬은 느려집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헝가리의 템포와 라인 조율 능력에 의해 통제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르투갈 아르메니아입니다. 홈팀 포르투갈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개합니다. 호날두는 박스 근처 마무리뿐 아니라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 연결 중심 역할을 합니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폭발적 스피드와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찢습니다. 그는 측면에서 출발해 중앙으로 파고들며 한 번의 움직임으로 파이널 서드 공간을 열어젖힙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후방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타이밍 패스로 라인 브레이킹을 유도합니다. 이 조합은 빠른 템포 속에서도 밸런스를 잃지 않는 공격 구조를 만듭니다. 특히 콘세이상이 수비 간격이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하면 박스 침투 타이밍이 정확히 맞습니다. 후반부에는 좌우폭을 넓히며 상대를 흔든 뒤 세컨드볼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전망입니다. 원정팀 아르메니아는 4-3-2-1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포백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세비키안과 샤고야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지만 폭기 타이밍이 늦어 라인 간 거리 유지가 어렵습니다. 스페르치안이 이선에서 연결 고리를 맞지만 빌드업 루트가 단조로워 중원 탈압박이 어렵습니다. 상대 라인 브레이킹 한 번에 파이널 서드가 열리고 수비수들이 제자리를 찾기 전 실점 위기를 맞습니다. 압박과 간격 정렬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콘세이상 같은 돌파형 자원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 붕괴와 실점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라인 간격 싸움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포르투갈은 압박보다 간격을 유지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합니다. 콘세이상이 하프라인을 넘는 순간 수비 간격이 흔들리고 브루노의 침투 패스가 박스 안을 직격합니다. 호날두는 박스 내 위치를 바꿔 수비수를 끌어내고 세컨드 찬스를 기다립니다. 아르메니아는 수비 숫자를 늘리지만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오히려 취약합니다. 풀백 간 거리 조정이 안되면 콘세이상의 침투 각이 완전히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르투갈은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세컨드볼 확보 후 전환을 시도합니다. 후반 60분 이후에는 볼 점유가 65% 이상으로 올라가며 경기 리듬을 완전히 지배할 전망입니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템포 조절 능력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